러시아가 우려하던 그 일이 마침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그토록 땅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바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이 과욕 때문에 스스로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내륙국 신세가 돼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은 핀란드 최전선에 배치된 한국의 K9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언뜻 듣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동항을 가지려는 러시아의 욕망에 빗장을 걸어버린 대한민국 K9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핀란드는 30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나토 가입이 승인되었는데요. 오랜 중립국의 지위를 내려놓고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나토와 러시아의 접경 구간은 기존 1300km에서 2500km로 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핀란드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러시아와 길고 긴 악연 때문입니다. 1814년 러시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은 발틱 함대를 선봉으로 내세워 핀란드와 스웨덴을 침공했고 1905년에는 발트해를 배경으로 해전을 벌였는데요. 당시 불가침 조약을 맺었음에도 침략해온 러시아의 국토의 11%를 빼앗기고 산업시설 10%를 넘겨주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 100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데다 이런 수모까지 당했으니 국민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데요.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 영토의 170배에 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이렇게 주변국의 국경을 침범하는 까닭은 바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넓은 땅에 러시아가 가진 부동항이라고는 흑해연항과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닝그라드, 동해의 블라디보스토크, 북극해의 무르만스크 정도가 전부인데요. 특히 발트해에 면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발트해 밑바닥을 지나 독일로 향하는데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해상물자 또한 대부분 발트해를 거쳐 러시아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부산항과 비슷한데요. 이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발트해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입구, 숨구멍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더 이상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한 발트해 진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나토에 포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흑해 소형 항구들을 제외하면 러시아가 현재 보유한 공식 영토 중 유일하게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에 러시아의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틱 함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과 전략 자산이 도배된 군사적 요충지 칼리닝그라드를 빼앗긴 셈입니다. 물론 핀란드의 나토 가입 때문에 당장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닝그라드까지 이어지는 해상로가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볼 순 없고 핀란드의 전력을 러시아와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핀란드의 해상 전력은 250톤급 미사일 고속정과 기뢰부 설정 등으로 구성된 수상함 전력이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빈약한 반면 칼리닝그라드에 주둔 중인 발틱 함대는 세계의 군력 3위인 러시아가 보유한 강력한 해상 전력인데요. 당장 발틱 함대의 기함인 소브레메니급 구축함만 봐도 만재배 수량 8,000톤에 전장 156m, 전폭 17.3m로 핀란드의 함정과는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 면에서도 발틱 함대는 30척이 넘는 초계함과 11정의 상륙정, 잠수함까지 포함해 총 5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해상에서는 아직 러시아의 힘이 건재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고민은 다른 데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트해로 이어지는 지형을 보면 러시아가 발트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폭이 겨우 50km에 불과한 좁은 해협을 지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핀란드가 다름 아닌 K9 운용국이란 사실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만 48문에 달하고 2021년에 신문 추가 도입, 2022년에는 무려 38문이나 추가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이 정도 규모라면 좁은 바다에 떠있는 발틱 함대를 요격하기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유럽으로 수출된 K9의 핀란드 버전인 K9 무카리의 훈련 영상을 보면 호신을 거의 수평으로 놓고 직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렬론으로선 K9 자주포 군단이 발트해에 발이 묶인 러시아 함대를 상대로 일시에 포격을 시작한다면 제 아무리 막강한 해상 전력이라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K9 자주포는 이미 지난 2016년 육군 8군단 주관으로 시행된 동해안 합동 해상사격 훈련에서 해상 표적제 압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는데요. 고속정을 이용한 북한의 기습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애초에 설계부터 해상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당시 K9은 무인기의 좌표 습득을 이용한 정밀 포격으로 육지에서 무려 40km가 떨어진 가상 표적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집트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시행된 K9A1 시험평가에서는 망망대해의 이동 표적을 저격하며 이집트 방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압도적인 명중률 덕분에 이집트와 200대에 달하는 K9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핀란드는 K9을 해안포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 러시아의 발트해 진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꼴인데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러시아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핀란드 해협의 맞은편에는 똑같이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에스토니아가 존재합니다. 사실 에스토니아는 절대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없는데요. 지난 2022년을 기준 에스토니아는 32만 명 남짓한 인구와 7,200명 정도의 정규군을 보유한 군사 소국입니다. 특히 막대한 자본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해상 전력은 600톤급 소해함 3척과 577톤급 군수함 1척, 경비정 6척이 보유한 함정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공군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에스토니아 공군의 총병력은 250명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보유한 전투기가 하나도 없어서 나토 회원국이 번갈아 영공을 순찰하는 게 고작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러시아가 콧방귀만 껴도 날아갈 수준인데요. 여기서 에스토니아군을 지탱해주는 것은 육군의 전력입니다. 과거 소련에 국토를 유린당했던 역사가 있기에 지상 국방전력만큼은 국력에 비해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의 육군 전력을 보면 비록 전차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44대의 보병전투차 CV-90과 136대의 파트리아 A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018년 도입한 K9 18문과 2026년까지 순차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18문 총 36문의 K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토니아가 품은 가장 강력한 독침인데요. 지금까지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영향력에 휘둘려왔지만 졸지에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가 볼모로 잡혀버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발트해 진출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려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에스토니아를 힘으로 눌러버리자니 바로 이에 핀란드부터가 나토 원장 5조를 발동시킬 겁니다. 자승자박이라는 게 지금 딱 러시아를 대변하는 말인데요.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로 한 푸틴의 오판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푸틴 추종자와 칠러주의자는 전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기조를 보인 탓에 러시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침략을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개그맨 출신 정치초짜 대통령이 겁도 없이 설치다가 자국민을 전쟁터로 내몰았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러시아를 어르고 달래며 돈바스와 크림반도쯤은 감수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조기 침해와 인지장애가 의심될 만큼 최악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나토의 동진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집을 들쑤셔놓은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핀란드만 보더라도 전체 인구 550만 명에 상비군 28만 명을 보유한 약소국입니다. 더구나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 외교를 펼쳤던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나토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푸틴의 오만과 판단력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언론과 여론도 정부 편에 서고 있는데요. 핀란드의 최대 일간지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군사적 충돌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낳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경한 사설을 발표할 정도로 핀란드 정부의 선택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나토 회원국이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일명 발트 3국은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으며 워낙 국방력이 약한 소국이기에 나토 소속임에도 러시아를 상당히 두려워했고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러시아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발트 3국마저 국경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게 했는데요. 세계 2위의 군사대국과 척지는 한이 있더라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명이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리비아 등 러시아를 둘러싼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들어갔고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완충지대 노릇을 하던 군사적 중립국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숨골을 틀어쥐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다는 것은 나토군이 주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가 자유롭게 핀란드에 유입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까지의 직선거리는 불과 8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나토의 SRBM 수준의 미사일 사거리로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차하면 나토가 핀란드를 통해 러시아의 치명적인 일격을 날릴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만에 하나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확보하고 크림반도를 유지한 채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는 사실상 발트해를 잃은 셈이니 상처뿐인 종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항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주변국을 괴롭히던 러시아가 원래의 목적을 잃고 큰 손해를 본 것인데요. 과연 K9의 칼날이 시퍼런 발트해를 보고도 전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 푸틴의 다음 수가 궁금한 가운데 안타까운 전쟁 상황에서 방산 수출이라는 기회를 잡은 한국의 다음 전략 또한 기대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